어머니, 빌딩 관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래, 우리 아들들이 이제 효도할 마음이 생겼나 보구나.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이거 좋은 기회인데?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니까 이참에 빌딩 처분하자. 여러분의 속마음을 들어주는 속마음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의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40년간 동대문 시장을 지키며 자식들을 키워낸 68세 어머니. 남편과 평생 모은 재산으로 빌딩을 사서 든든한 노후를 준비했지만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남편.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함께 들어봐요. 저는 25살 때 처음 동대문 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보따리 장사로 시작했죠. 남편과 함께 새벽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떼다가 팔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장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특히 여자가 장사를 하면 집안 망신이라고 수군거리던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꿋꿋이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동대문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즐거웠어요. 장사꾼의 피가 흘렀던 걸까요? 손님들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었고 어떤 옷이 잘 팔릴지도 감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좌판에서 시작했지만 3년 만에 가게를 얻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남편과 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제가 매장 관리와 손님 응대를 하면 남편은 정리와 배송을 맡았죠. 10년이 지나자 동대문에서 제법 큰 도매점포 2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도 10명이 넘었어요. 돈을 벌수록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되고 싶었거든요.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그렇게 하루하루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40년이란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동대문 시장의 호황기도 겪었고 어려운 시기도 겪었죠. IMF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장사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좋을 때 조심하고 나쁠 때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 잘 키워냈고 빌딩도 한 채 있으니까요. 힘들게 모은 돈으로 15년 전 처음 빌딩을 매입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말렸어요. 장사가 잘 되는데 왜 하던 일을 줄이고 다른 걸 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제 눈에 들어온 그 빌딩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믿고 따라주었죠. 처음엔 정말 작은 빌딩이었습니다. 5층짜리의 낡은 건물이었지만 제게는 보물 같았어요. 세입자들도 오래된 분들이 대부분이라 임대료도 시세보다 낮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천천히 고쳐가면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로 조금씩 건물을 수리했습니다. 낡은 벽지도 바꾸고 화장실도 고치고 세입자분들과 상의해가며 하나둘 손보다 보니 건물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도 알아봐 주더군요. 그러다 5년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이 지역이 갑자기 뜨기 시작했습니다. 재건축 이야기도 나오고 지하철도 생긴다고 하니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죠. 주변에서 매수 제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팔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막 궤도에 오른 임대 사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10년이 지나자 빌딩 가치는 제가 산 금액의 5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주변 시세를 보면 지금은 10배는 된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큰 돈보다 안정적인 수입에 더 가치를 뒀습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임대료는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욕심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빌딩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분했거든요. 가게도 하나로 줄이고 무리하지 않게 장사를 이어갔죠. 자식들 결혼도 시켜주고
손주들 돌잔치도 해주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제법 알아주는 건물주가 되었네요. 하지만 전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입니다. 세입자분들과 잘 지내고 건물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큰 돈을 벌지는 못해도 평생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될 거라 믿었으니까요. 두 아들을 키우며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IT 기업에 취직했죠. 지금은 팀장 자리에 올라 월급도 제법 받는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 민호는 형과는 달랐어요. 공부보다는 사업하겠다며 자기 길을 가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두 아들은 결혼도 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중산층의 모습이었죠. 친구들도 부러워할 만큼 자식 농사는 잘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0년 전 예기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 부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 조카 준영이가 중학생이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아이를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저와 남편은 고민도 없이 준영이를 데려왔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 아이는 우리 막내 아들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부모님을 찾았죠. 그럴 때마다 꼭 안아주며 밤을 지새웠어요. 준영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른들 말씀도 잘 들었어요. 무엇보다 감사할 줄 아는 아이였죠. 용돈을 주면 항상 반은 모아뒀다가 제 생신 때 선물을 사오곤 했어요. 지금도 대학생이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매주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를 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두 아들도 준영이를 잘 챙겼습니다. 친동생처럼 대해주고 생일도 챙겨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졌어요. 특히 준영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부터였죠. 제가 준영이 등록금을 내주는 것을 못마땅해 하더군요. 유산 상속 문제로 준영이까지 끼어들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전 준영이를 더욱 아끼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안부 전화를 하고 주말이면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고 그 따뜻한 마음이 제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두 아들은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았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반면 준영이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공원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심장마비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리다니. 장례를 치르는 내내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죠. 준영이가 제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아이도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더니 이번에는 삼촌까지 떠나보내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오히려 제게 힘이 되어주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두 아들 내외가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명절이나 생일에만 얼굴을 비추던 아이들인데 말이죠. 큰 며느리는 매주 반찬을 해온다며 들러서는 이것저것 살펴보았고, 작은 아들은 주말마다 찾아와 어머니 건강은 어떠시냐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어요. 부모가 아프고 나이 들면 자식들이 찾아온다더니 우리 아이들도 이제 효심이 생겼나 보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통장은 어디 있는지, 도장은 어디 보관하시는지 묻곤 했어요. 작은 아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며
빌딩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자꾸 캐물었습니다. 그때 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이 든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준영이의 눈빛이 달랐어요. 그 아이는 두 사촌형들이 찾아올 때마다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전화하고 틈만 나면 들러서 제가 필요한 건 없는지 살폈죠. 어느 날은 두 아들이 동시에 찾아왔다가 준영이와 마주쳤는데 그때 두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애써 무시해서요. 당시에는 제 아들들이 그런 아이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큰 며느리가 저를 찾아온 건 남편이 떠나고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반찬을 들고 왔다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어머니 혼자서 빌딩 관리하시기 너무 힘드시지 않냐고 울었어요. 그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마음을 헤아려 준 것 같았거든요. 큰 며느리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빌딩 관리에 대해 조언해주고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프리랜서라 시간이 자유로우니 어머님 대신 힘든 일은 자신이 하겠다고 했어요. 세입자들 관리도 도와주고 통장 관리도 본인이 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드리겠다고.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저는 그저 며느리가 자식 된 도리로 어머니를 걱정해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혼자 빌딩을 관리하려니 여러모로 벅찬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작은 아들이 찾아온 건 며느리가 빌딩 관리를 맡겨달라고 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와서는 제 앞에 깍듯이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니 사업 확장 계획이 있다며 투자 설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가게를 프랜차이즈로 내기 위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은행 대출도 알아보았는데 담보가 부족하다면서 빌딩 한 채만 자신의 앞으로 증여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상속받을 거 미리 받는 거니 어머니께도 손해될 것 없다고. 자신이 사업해서 크게 성공하면 어머니 노후는 물론이고 큰형네보다 더 잘 모시겠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고생하신 어머니께 이제는 제대로 효도하고 싶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호소하던 아들의 모습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가게 하면서 힘들게 고생만 하는 아들을 보며 안타까웠는데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니 대견하기도 했고요. 다른 빌딩들도 있으니 하나쯤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들어 더 자주 찾아오고 살갑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야 효도할 마음이 생긴 건가 싶어 기특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저는 천천히 설득되어 갔습니다. 당장은 힘들다고 했지만 작은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찾아와 자신의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효도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어머니 소원대로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꼭 자신이 모시겠다고. 그 말들이 그때는 전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큰 며느리와 작은 아들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한 저는 결국 두 자식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큰 며느리에게는 빌딩 관리를 맡기고 작은 아들에게는 의류 도매상을 정리하면서 마련한 돈을 주었어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었거든요. 게다가 혼자 모든 걸 챙기려니 너무 벅차기도 했고요. 큰 며느리가 빌딩을 관리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니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나이에 무리하게 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평생 일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죠. 작은 아들도 사업 시작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던지 이제야 자식 노릇 제대로 하겠다며
매주 찾아왔어요. 큰 며느리도 꼬박꼬박 생활비를 가져다 주면서 살뜰히 챙겨주었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자식들이 알아서 잘 해주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흐뭇해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랜 친구인 정형외과 의사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30년 지기인 그 친구는 제 빌딩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지만 그날따라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군요. 요즘 제가 하는 선택들이 걱정된다면서 특히 재산 관리를 자식들에게 맡기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례를 많이 봐왔다면서 자식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나면 나중에 고생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려들었습니다. 내 자식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큰 며느리는 매일같이 살뜰히 챙겨주고 있었고 작은 아들도 사업 시작하면서 더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친구의 걱정이 과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제 자식들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자식들은 그럴 애들이 아니라고 친구를 안심시켰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친구의 충고를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그저 자식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의사 친구가 다시 찾아온 건 한 달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욱 심각해 보였어요. 빌딩 매각 이야기를 들었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자식들이 몰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느냐며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준영이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조심스레 자신도 지난번에 지나가다가 큰형수님이 부동산 사람들과 빌딩을 구경시키는 걸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매달 받던 생활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고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달라고 해도 큰 며느리는 핑계를 대며 피했던 일, 작은 아들은 프랜차이즈 창업 자금이 더 필요하다며 빌딩 매각을 자꾸 부추겼던 일. 하지만 아직도 저는 의심이 가는 걸 애써 부정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는 게 아닐까? 자식들을 믿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의사 친구가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 내용들이어서요. 그 내용에는 제 빌딩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제야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토록 믿었던 자식들이 제 등 뒤에서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니 세상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친구의 조언대로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제가 아끼던 빌딩 세입자의 아들이 변호사였는데 어릴 때부터 봐왔던 터라 믿을만 했어요.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다행히 늦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빌딩이 제 명의였으니까요. 하지만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도장을 도용할 수도 있다는 거였죠. 변호사는 우선 인감도장부터 바꾸라고 조언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비해서 유언장을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다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공증을 신청했어요. 유언장에는 제가 생전에는 절대로 재산을 주지 않을 것이며 제 사후에도 자식들의 품행과 효심에 따라 상속 비율을 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식들이 법적 소송을 걸거나 문제를 일으킬 경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조항도 넣었고요. 이런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들을 이렇게까지 의심해야 한다는 게 변호사와 상의 끝에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식들의 진심을
마지막으로 시험해보기로 한 거예요. 사실 이런 시험까지 해봐야 한다는 게 너무 서글펐지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고 싶었나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프다며 자식들을 불렀어요. 평소보다 기운 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다들 좀 와달라고 했죠. 아이들이 모이자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들어 심장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병원에서도 혼자 지내기는 힘들 거라고 했다면서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동안 혼자서도 잘 지냈지만 이제는 힘에 부친다고. 그러자 자식들의 반응이 예상과 똑같았습니다. 큰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요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야근이 많다고, 집에 있는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간병을 하냐면서 작은 아들을 쳐다봤죠. 작은 아들은 더 심했어요.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가게도 아직 안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냐고, 요양원에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큰 며느리는 아예 말도 없이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렇게 1시간 동안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살갑게 굴더니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렇게 돌변하는 거였어요. 제가 빌딩을 관리해주겠다고, 효도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매달리던 자식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준영이가 말했어요. 자신이 모시겠다고, 학교는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전 준영이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겨우 대학생인 그 아이한테 이런 짐을 지울 순 없었어요. 부모님을 잃고도 씩씩하게 자라준 아이의 인생을 제 욕심으로 망칠 순 없었으니까요. 자식들은 결국 요양원을 알아보기로 하고 돌아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자식들의 마지막 민낯을 보고 나니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돈이 없으면 이렇게 쉽게 저를 버릴 자식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봤으니 저도 더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의사 친구의 도움으로 요양원에 들어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자식들이 알아본 요양원에 가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했어요. 의사 친구가 소개해준 조용한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요양원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찾아오고 싶으면 요양원으로 연락하면 된다고만 했죠. 짐을 꾸리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자식들 손에 모든 걸 맡겨뒀다가는 정말로 요양원 신세를 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집 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어요. 아이들 어릴 적 사진들, 남편과 찍은 사진들,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도망치듯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서글펐어요. 하지만 이것도 자식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르려던 큰 죄악을 막는 거였으니까요. 준영이만 제 곁을 지켜줬지만 그 아이까지 휘말리게 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영이에게도 거처를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떠나는 날 아침, 의사 친구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40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요양원에 입소했다는 문자만 남겼어요. 어디인지는 묻지 말라고, 찾아올 생각이 있다면 연락하라고만 했죠. 새로운 거처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지막 문자를 보내며 생각했어요.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겠구나. 그들이 정말로 절 찾아올 생각이나 할까? 아니면 이대로 잊어버리려 할까? 앞으로의 시간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도 됐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하고 난 뒤 자식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잘 지내시냐며 가끔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찾아온다는 말은 없었죠. 2달이 지나자 연락도 뜸해지고 3달이 지나자 이제는 형식적인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단 한 번도 요양원으로 찾아오겠다는 말은 하지 않더군요. 제가 없는 동안 자식들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저 가끔 안부 문자로 어머니 잘 지내시죠? 라는 말뿐, 어디 계신지 알려달라거나 한번 찾아뵙고 싶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반면 준영이는 달랐어요. 매주 전화로 어디 계시는지 알려라고 달라 했습니다. 면회가 안 된다는 말을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의사 친구에게는 매번 편지라도 전해달라며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편지를 전달받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편지에는 늘 제가 걱정된다는 내용뿐이었어요. 자신이 효도하고 싶다고, 어디 계시든 자신이 찾아가겠다고, 그 진심이 느껴지는 글자들을 읽으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의사 친구를 통해 자식들의 근황도 들을 수 있었어요. 큰 며느리는 제가 없는 사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고 있었고, 그동안 모아둔 임대료 통장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해요. 작은 아들은 여전히 빌딩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죠. 심지어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소문까지 퍼뜨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는 자식들이 저를 치매 환자 취급까지 하면서 재산을 노리고 있다니.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지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이면 산책을 하고 텃밭도 가꾸면서 그동안의 제 삶을 돌아보았어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데 정작 제가 힘들어졌을 때 자식들은 저를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구나. 남편이 이런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이대로는 죽은 뒤 남편을 볼 낯이 없을 것 같아서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식들에게는 퇴원한다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돌아와서 변호사와 의사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았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자식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왜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오셨냐고, 요양원에서는 잘 지내셨냐고. 저는 그저 묵묵히 그들의 안부 인사를 듣고만 있었어요. 다들 자리에 앉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할 말이 있구나.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천천히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6개월 동안 큰 며느리가 횡령한 임대료 내역, 작은 아들이 건물을 팔려고 부동산을 만난 증거, 그리고 제가 치매라고 소문낸 증거들 하나하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어요.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놓으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라, 이제부터 빌딩 관리에서 완전히 손 떼거라. 횡령한 임대료도 전부 반환해. 일주일 안에 임대료를 불법으로 인상한 증거, 세입자들을 협박한 증거, 횡령한 통장 내역까지 수년을 넘게 저와 함께 해온 세입자분들을 괴롭히고 협박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변명하려 했지만 제 손에 들린 증거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세입자분들이 직접 찍은 동영상, 녹음 파일, 그리고 임대료 통장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으니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변명할 구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제가 평생을 일구어온 것들의 신용을 땅에 떨어뜨리고 세입자들의 눈물을 자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돈까지 횡령한 큰며느리. 앞으로는 내가 직접 관리할 거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취할 거야.
일주일 안에 횡령한 돈 반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제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도 단호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유언장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공증받은 유언장을 천천히 펼쳤어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건 공증받은 유언장이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희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거고, 죽은 뒤에도 너희의 행실에 따라 상속 비율이 결정될 거야.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특히 작은 아들은 입술을 하얗게 깨물며 서 있었어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효도하겠다며, 사업 잘해서 크게 성공하겠다며,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허나 그 시간 동안 제 뒤에서는 빌딩을 팔아치우려 했고, 심지어 제가 치매라는 소문까지 퍼뜨렸죠. 유언장에는 만약 너희가 법적 소송을 걸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했어. 공증도 다 마쳤으니 이에 제기는 하지도 마.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자식들은 그저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서류들 앞에서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은 유언장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큰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려다가 변호사의 차가운 시선에 다시 주저앉았어요. 작은 아들은 계속 무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제 손에 들린 증거들 앞에서는 말끝을 흐릴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지? 이제 돌아가. 그리고 앞으로 재산 때문에 날 찾아오지도 마. 제 말이 끝나자 자식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리를 떠났어요. 마지막까지도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저 재산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눈빛뿐. 그들이 떠나고 난 빈자리를 보며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인데 이렇게 남처럼 돌아서야 한다는 게 너무 서글펐어요. 하지만 이제는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배신을 용서할 순 없었으니까요. 제가 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자식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걸면 모든 재산이 사회로 환원되도록 해놓았어요. 그들은 이제 제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집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의 배신으로 가슴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나 봅니다. 돈에 눈이 멀어 부모 자식 간의 정까지 저버린 그들에게 이제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라도 인생의 쓴맛을 보여줘야 할 때였으니까요. 자식들과의 일이 마무리되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의사 친구의 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준영이를 만났어요. 6개월 동안 매주 제 소식을 물어보며 걱정했다는 아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프지도 않으면서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준영이의 순수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매일 이모를 찾아다녔다고, 정말 많이 걱정했다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켠이 미어졌어요. 부모를 잃고 외롭게 자랐을 이 아이가 오히려 저를 이토록 걱정해주다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피보다 더 진한 게 마음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의사 친구는 준영이가 정말 성실하게 저를 찾아다녔다고 했어요. 매주 빠지지 않고 병원에 들러 제 소식을 물었다고 합니다. 세입자분들에게도 수시로 연락해서 큰며느리가 횡령하는 것을 감시했다고 하더군요. 그 어린 나이에 어쩜 그렇게 어른스러울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준영이는 늘 그랬습니다. 중학생 때 부모님을 잃고 우리 집에 왔을 때도 늘 씩씩하게 자신의 몫을 다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른들 말씀도 잘 듣고 용돈을 주면 항상 반은 모아서 제 생일 선물을 사올 정도로 효심 깊은 아이였죠. 대학생이 된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을
이어가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빌딩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 제 말에 준영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자신은 아직 경험도 없고 너무 어리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이 아이라면 믿을 수 있었습니다. 세입자분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정직하게 관리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큰 며느리가 빌딩을 관리하면서 얼마나 많은 세입자분들이 상처를 받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임대료를 불법으로 올리고 갑질을 하고 수년을 한 식구처럼 지내온 분들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준영이라면 다를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아이였으니까요. 이제 관리를 맡기면 처음에는 서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곁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주면 되니까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었어요. 정직하고 성실한 준영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잘 해낼 거라 믿었습니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저를 배신한 것과는 달리 준영이는 단 한 번도 재산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도와주는 것을 미안해하며 나중에 꼭 효도하겠다고 약속하곤 했죠.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에게 빌딩 관리를 맡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이라는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들보다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피보다 더 진한 게 마음이라는 걸 준영이를 통해 깨달았으니까요. 앞으로는 이 착하고 성실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준영이는 빌딩 관리를 정말 잘해주었어요. 세입자분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건물 관리도 꼼꼼하게 했죠. 무엇보다 매달 정직하게 통장 정리를 해와서 보여주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명절에 형식적으로 찾아오긴 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살갑게 굴지는 않았어요. 재산에 대한 미련은 있었겠지만 공증된 유언장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처음에는 서운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자식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준영이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틈틈이 빌딩 관리를 하느라 바빴지만 늘 즐거워 보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코끝이 찡했어요. 돈 때문에 변질된 자식들과는 달리 준영이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생각해 주었으니까요. 세입자분들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준영이를 통해서 임대료를 내시는 게 편하다고, 큰 며느리 때처럼 스트레스 받지 않아서 좋다고 하시더군요. 20년 넘게 한 식구처럼 지내온 분들이 다시 편안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다 보면 자식들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강하게 나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 아이들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용서할 순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합니다. 피보다 더 진한 게 마음이라는 걸 준영이를 통해 배웠어요. 혈연 관계라는 이유로 잘못된 행동을 용서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준영이와 함께 세입자분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비록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진짜 가족이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의 배신에 아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게는 이미 더 소중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들어주는 속마음 라디오였습니다.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배신. 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키운 조카가 오히려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었네요. 피보다 진한 게 마음이라는 말.
오늘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댓글로 어머니께 여러분의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속마음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